하나, 둘, 셋, 넷. 오, 내 메이크업 어디 갔지? 메이크업? 어, 고마워요. 고마워. 찾았다. 자, 봅시다. 자, 그 다음 그 살펴볼 개념은 바로 유효 숫자라고 하는 컨셉입니다. 그 대학 그 자연과학 교재에는 무조건 이 말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뭐그 화학 교재만 아니라 그 물리 교재에도 혹은 통계 교재에도 이런 그 유효 숫자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직역하면 그러니까 원래 영어 표현으로 쓰면 significant figure예요. 그래서 이제 숫자, 그럼 1, 2, 3, 4는 숫자를 figure라고 한 거고 이 significant 하다를 유효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이게 significant를 이제 그대로 그냥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이거 그냥 중요한이거든요. 중요한. 그럼 이게 왜 중요해? 중요해? 이게 그럼 자연과학에서 뭐가 중요할까? 바로 이 유효 숫자라고 하는 녀석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반드시 하는 실험 측정을 통한 데이터입니다. 반드시 인간이 어떤 그 도구나 아니면 인간의 오감을 활용해서 어떤 현상을 측정한다고 했을 때 그 측정의 결과를 숫자로 바꿔놓은 거 그걸 우리가 측정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혹시 수학 시간에 다루는 숫자들 있죠? 수학 시간에 뭐 원이 있는데 뭐 접선이고 뭐 반지름은 어떻고 뭐 그래서 어디서 교점이 나타나고 하는 그런 그 수학에서 다루는 숫자는 그건 측정한 숫자입니까? 아니면 머릿속에서 상상한 숫자들입니까? 전부 다 상상하고 가정한 숫자들이죠. 그래서 수학 시간에 다루는 숫자는 단 하나도 유효 숫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런 숫자가 아니라 진짜로 뭐 길이 같은 경우는 자로 쟀거나 뭐 부피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으로 그 부피를 넣고 눈금을 읽거나 한 이런 식으로 측정한 걸 유효 숫자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 유효 숫자는 항상 오차가 있다. 어디에? 마지막 자리에. 이 두 가지 요소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유효 숫자는 매우 통계학적인 연구 결과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 유효 숫자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그 일반학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다뤄지진 않고 그러니까 이 의미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효 숫자와 관련해서는 이제 또 연산하는 방식에 대한 것들도 있는데 그거는 그 2장에 그 2장 강의를 미리 본 사람은 거기에 유효 숫자가 나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효 숫자에 대한 내용도 앞선 강의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은 아주 또 간단하게 주어진 것에서 이 예시들에서 유효 숫자가 어디까지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숫자 0.002010 바로 숫자가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이 부분까지가 여기 유효 숫자입니다. 그럼 유효 숫자가 몇 자리냐? 2010 4자리. 4자리. 자, 이런 식으로다가 자릿수를 나타내는 숫자들은 유효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을 때는 앞에 0 빼고 뒤에 있는 숫자부터 끝에 있는 숫자까지. 그래서 얘를 또 다르게 표기하는 방법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2.010 곱하기 자릿수가 0.00이죠. 그럼 10의 하나, 둘, 셋 해서 10의 3승. 마이너스 3승. 아시겠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표기하건 이렇게 표기하건 자릿수를 제외한 이 표현을 우리가 유효 숫자라고 한다.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릿수 표현하는 숫자가 없죠. 그냥 나와 있는 모든 숫자 전부 다 유효 숫자입니다. 4자리. 자, 이렇게 표현했을 경우 이건 자릿수 표현이고요. 바로 아까 표현했던 이 지수처럼 자릿수 표현이 아닌 요거 요 두 자리가 유효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마지막 자리가 오차가 있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마지막 자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걸 얘기하는 거고 바로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차가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쓰여 있을 때는 0으로 쓰여 있지만 실제로는 0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 진짜 참값은 보시다시피 0이 아니라 9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가 9면 여기가 0, 1, 0이 아니라 0, 9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실제로는 뭐 이게 뭐냐면 뭐 0, 9이거나 혹은 1, 1이거나 요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끝자리가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쓸 때도요. 12.01이니까 00이니까 실제로는 0, 1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11.99일 수도 있고 이 사이에 누군지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0이니까 어떻게? 1.1일 수도 있고 0.9일 수도 있고 아시겠죠? 이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일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이고 뭐 0, 9나 1, 1이다 뭐 큰 차이 있지 않지 않나요? 하지만 수학을 배우면 숫자와 숫자 사이에는 무한개의 숫자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뭐 사람에 따라 아주 큰 오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오수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다. 뭐 이 정도면 뭐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5번. 5번 보자. 자, 오늘 내가 뭐 좀 말 좀 써야 되니까 그 뭐냐면은 그게 말 쓰는 동안 혼자 한번 끄적끄적 풀어봐요, 그죠? 풀어봐요, 그냥 맹하게 있지 말고. 됐죠? 이제 준다. 해줄게요. 저 뭐 이게 뭐 요스자, 요스 뭐 아이 뭐다. 그래,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뭐 예를 들면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숫자가 데이터가 있는데 봐요. 300과 이웃 숫자 중에 어떤 숫자가 있을 수 있냐면요. 300점 이런 숫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숫자와 이 표기와 이 표기의 차이가 뭐냐? 그럼 여기 이건 점이 없고 이건 점이 있잖아. 그럼 똑같이 숫자 300을 뜻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요건 바로 비유효 숫자예요. 자,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가장 마지막 자리의 오차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300점이라고 쓴 건 무슨 뜻이냐면요. 점 앞자리 얘가 이것이 오차가 있는 자리라는 얘기예요. 즉 이유 숫자는 마지막 자리가 오차가 항상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사실은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이라는 표기를 쓰기도 해요. 그럼 이런 경우는 확실히 이유 숫자가 그 오차 자리까지를 포함해서 세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얘는 어떻게 표기할 수 있냐면 3.00 곱하기 10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0 곱하기 10의 제곱을 표기하는 또 다른 방식이 이 방식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이 표기인지 아니면은 3.0 곱하기 10의 제곱인지 3 곱하기 10의 제곱인지 얘는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건지 혹은 이건지 알 수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3 이렇게 쓰고 공을 나열하는 이런 표기 방법은 이웃자적 표기 방법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뭐 이런 뭐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자, 5번 화학 양론 문제인데 내가 칠판 지우고 정리하는 동안 한번 브레인스토밍 해보도록 하세요.
오케이. 자, 잘 돼요? 결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결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계산할 때 귀찮아 뭐 이런 느낌 알겠죠? 네. 답 나온 사람 얼마? 답 얼마 넣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봅시다. 자, 우선 여기서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화학 양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그 화학과 관련된 공부를 뭐 조금만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몰수 뭐 이런 것도 분자량, 뭐 몰질량, 그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뭐 화학 양론 계수, 그다음에 뭐 일정성 분비 법칙, 뭐 기체 반응 법칙 이런 말들을 들어본 적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반응물들이 뭐 몇 그램 있는데 생성물이 몇 그램 만들어지겠느냐, 아니면 반응물들이 몇 몰 있는데 생성물이 몇 몰 만들어지겠느냐, 이런 식의 문제들을 우리가 양론이라고 하거든요. 양론 영어로 뭐라고 하게요? 양론. 이 단어가 되게 어려워요. 뭐라고 하냐면 스토이키오메트리라고 해요. 그래서 되게 희한한 단어를 쓰는데 뭐 여하튼 그래서 이제 화학에서 그렇게 몰수 따지고 질량 따지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양론이라고 하는데, 이 양론이 사실은 그 뭐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사실은 뭐 기본이죠. 기본이기 때문에 당연히 화학을 공부한다고 하면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건데, 잘 안 보이나요? 크게 써드릴까요? 스토이키오메트리. 스토이키오메트리. 뭐 몰라도 됩니다. 이제 책 읽다 보면 단어가 나올 것 같아서 뭐 써드린 건데. 그래서 이제 이 화학 양론이라고 하는 게 화학 공부하는 기본이겠죠. 그래서 뭐 일종의 뭐 걸음마 같은 건데, 당연히 뭐 이건 모르면 안 되고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라 뭐 사실은 뭐 전체 화학 교과 과정에서 초급 과정에서 이게 공부하고 넘어가는 건데, 묘하게도 이 양론이 바로 수능에서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바로 이 수능형 양론 문제는 전 지구에서 존재하는 모든 화학 양론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놀라웠게도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화학을 오랫동안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까지 따지면 지금 한 30년 넘게 화학만 열심히 공부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수능형 화학 양론이 갑자기 어렵게 바뀐 게 몇 년 되는데 그때 최초로 내가 수능형 양론 문제를 보는데 못 풀겠는 거야. 모르겠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막 진짜 정말 황당하게 그 뭐냐면 이상한 문제들을 내요. 수능에서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테크닉이 있고 그 테크닉을 잘 활용하면 때로는 쉽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으나 이게 전통적인 대학에서 가리키는 양론의 접근 방식하고 수능에서 접근하는 접근 방식이 아주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놀라울 정도로. 그래서 대학 교수로 화학과에서 막 수십 년 동안 있다 하더라도요. 수능형 양론 풀려고 그러면 틀릴걸요? 정말로? 뭐 이런 게 있어? 왜냐면 그 어떤 전지구 어떤 일반화학 책에도 없는 타입의 양론 문제를 수능에서 내거든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전혀 몰라도 수능형 양론 문제를 전혀 몰라도 화학과에서 석사하고 박사하고 노벨상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정말로. 그럼에도 수능에서는 이런 아주 어려운 양론 문제를 내는데 그래서 이 수능형 양론 문제가 최근에 학교 교사들이 이게 약간 조절을 해가지고는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막 냅니다. 지금 이것도 뭐 그런 타입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그나마 좀 편한 거, 알겠죠? 그나마 좀 편한 거. 근데 그 몇몇 수능형 양론들은요, 깜짝 놀랄 만큼 미치게 팔짝 뛰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제가 드린 연습 문제집에 다 있습니다. 알겠죠? 있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연습 문제가 좀 많을 텐데 많은 게 이런 것들까지 다 수록해 놔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 여러분 학교 시험에 수능형 양론 문제가 많이 나올 거냐라고 한다면 그냥 많이 나와봐야 이렇게 한 개 정도예요. 알겠죠? 한 개 정도인데 혹여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학교 선생님이 헤이 골탕 좀 먹어봐라 하고 대빵 이상한 걸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제가 연습 문제로 많이 드렸으니까 그래서 그 양론 문제 좀 많거든요. 여기 왜냐면 오늘 내가 가지고 오라고 한 챕터 1이 많은데 그걸 다 풀라. 내가 보니까 너무 많아서 다 풀기 좀 그렇고 이제 뭐 그런 예를 들면 뭐 오늘은 비도 오고 양론 문제에 젖어보고 싶어. 뭐 이런 느낌이 드는 날 있잖아요. 없나? 뭐 없어요? 네. 그럴 때 뭐 한 10개씩 정도 이렇게 슬쩍슬쩍 하겠죠? 네, 그래서 한 번에 다 풀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한 20분 들여서 한 20분 동안 한 10개 풀고 뭐 그 다음 날도 조금 봐. 이렇게 이렇게 그냥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조금 봐 보세요. 그리고 아주 까탈스럽게 이상한 것들은 내가 그 제2장 강의에서 그 소개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희한한 양론 문제 같은 경우는 2장을 보시면은 주의할 양론 문제 몇 개들은 내가 아주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런 것들만 보셔도 되고 알겠죠? 네. 여하튼 이렇게 시험 문제로 나오기도 한다. 자, 어쨌거나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보면 문제에서는 자, P라고 쓰면 무슨 물리량이에요? 보통? 바로 기체에 대해서 바로 압력. 그리고 V라고 쓰면 무슨 물리량이에요? 그 기체가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 T라고 쓰면 그 상황의 온도. 그래서 압력, 부피, 온도로 기체를 표현하는데 문제를 읽으면 이 문제에서는 비교하고 있는 가와 나의 압력과 부피의 온도 그게 같다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알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반드시 또 알아야 될 것이 바로 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풀 네임으로는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데 축약해서 기체 방정식이라고 하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챕터 2에서 또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챕터 2장에서도 일부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찾아보도록 하시고요. 근데 이제 뭐 영재고 과학고 입시에서 이거 되게 많이 배우죠. 왜냐하면 영재고 과학고 입시 문제 중에서 이렇게 이상한 뭐 유리기구 막 이렇게 막 꼬아놓고 막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뭐 있잖아요. 뭐 군형 막 있고 막 여기 막으면 압력 어떻게 뭐 그런 거 풀어본 적 있지? 그 풀어본 있죠. 예. 그게 어느 영재학교에서 입시 문제를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 막 복잡하게 해놓고 그 후에 유행이 돼가지고 영재고 과학고 학원 다니면 그런 거 많이 풀어. 예. 그때 이제 뭐 PVN, NRT 배운 적이 있을 거라고. 혹시 PVN, NRT 처음 들어본 사람? 은지 오빠 들어본 적 있죠? 그럼 다 아는 거고. 자 봅시다. 자, 농담이에요. 은지 오빠 마음 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뭐가요?
예? 아니 그냥 그래. 농담이에요. 자, 어쨌건 요거. 그래서 이제 요 수식에서 우리가 이제 뭐라 할 수 있냐면 압력도 같대. 부피도 같대. 그다음 온도도 같대. 그럼 뭐도 같다는 얘기? 바로 등호관계 속에서 이 몰슈. 그래서 비교하고 있는 양쪽에 몰수가 같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수능 중에서도 수능 화학 원에서 압력, 부피, 온도가 같다라는 조건을 굉장히 많이 제시하거든요. 이게 진짜 웃긴 게 있잖아요. 수능 화학 1은 온도가 항상 같아야 돼요. 수능 화학 2만 온도가 바뀔 수 있어요. 이상하죠? 이거 뭐냐면 온도가 변하는 문제는 교과 과정상 화학 1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온도가 바뀌는 것만 화학 2에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능을 치르는 전국의 모든 학생들은 온도가 바뀌는 양로는 문제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알겠죠? 뭐 여하튼 그러다. 근데 이제 영재고 과학고 학생들은 이 수능 화학 1, 화학 2를 이제 1학년 1학기 때 다 끝낸다고 보는 거니까 하여튼 다 알긴 알아야지. 뭐 이건 나중에 9장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Anyway, 지금 상황은 양쪽에 뭐가 같다? 모르수가 같다 라고 해보자. 자, 그럼 이때 이제 가와 나를 보자. 자, 가와 나는 뭐가 됐건 양쪽이다. 슈증기. 증기, 슈증기. 슈증기 알죠? 이게 물이 기화한 거. 그래서 여기도 슈증기가 있고 여기도 슈증기가 있어요. 근데 차이가 자, 물이라고 하면 H2O 좋은데 놀랍게도 여기서 산소가 같은 산소가 아니라 질량수가 16짜리인 산소와 질량수가 18짜리인 게 지금 같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에는 얘만 있고 나에는 이 둘이 섞여 있는 거야. 무슨 말 나겠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에서는 뭐가 나와 있냐면 거기 이제 문제만 이런 단서가 있을 건데 보자. 문제에 거기 이제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문제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원자량을 뭐로 대신하라고 문제 나와 있지? 문제를 읽으시면 문제에 원자량은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래서 수소에 대해서 산소에 대해서 원자량이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죠? 그게 무슨 의미예요? 원자량을 뭐로 대신하라는 얘기예요. 질량수로 대신해라. 라는 말이 거기에 나와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질량수가 지금 16, 1, 16, 8 이런데 그런 식으로 이 질량수로 원자량을 대신해서 우선 이 녀석의 몰 질량, 요거의 몰 질량, 요거의 몰 질량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16 더하기 1 더하기 1, 뭐 18 더하기 1 더하기 1 하면 18, 20, 18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지.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어쨌거나 이 양쪽에 뭐가 같다고요? 모르수가 같대요. 모르수. 알겠죠? 자, 그러면 양쪽의 모르수를 똑같이 해주면 되겠지, 그제? 자, 그럼 얘 모르수를 예를 들어서 ON0 몰이라고 하자. ON0 몰이라고 하자.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산소가 이렇게 18로 존재하는 좀 희귀한 이런 산소 독이온소가 있는 수증기의 경우는 이 녀석의 몰수를 N-몰이라고 하자. 그럼 여기에 있는 얘는 몇 몰이라고 해주면 되겠어? ON0 빼기 N-몰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지. 왜? 어쨌거나 여기하고 여기 몰수 같다고 했으니까 두 개 더하면 이 전체 몰수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이때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 둘 사이에 질량비가 가대 나가 45대 46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맞나요? 보이시죠? 뭐 그렇게 나와 있죠? 이때 뭘 구해보라? 여기에 있는 결국에는 이 N-가 뭐냐? 이걸 구하고 그런 다음 여기 존재하는 모든 양성자 개수, 중성자 개수 구해보라. 근데 그건 나중이고 어쨌거나 이걸 결정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변수가 바로 이제 요것이 이제 요것을 구하는 것이 이제 우선이다.
자, 이때 이제 이런 게 또 소소한 테크닉인데요.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잘 봐요. 여기 있는 ON0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난데없이 N0로 등장한 게 뭐예요, 사실은? 일종의 비례상수죠. 맞나요? 그럼 여러분 비례상수는 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정하면 돼요. 비례상수는 어떤 정하는 방식이 막 법처럼 정해져 있어. 뭐 비례상수 이렇게 안 정하면 징역 3년 뭐 이런 거 있어 없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 없으니까 비례상수는 그냥 어떻게 정하면 돼? 아무거나 정하면 돼요. 아무렇게나 정하면 되는데 왜 여기 이제 5 이렇게 썼느냐? 이런 게 이제 소소한 테크닉인 거지. 왜 썼냐면 5의 배수니까. 무슨 말 알겠죠? 예. 물론 9의 배수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숫자가 너무 커지겠죠. 커지니까 5의 배수 정도로 잡아주면 약분 같은 게 편해서 이런 숫자들을 보고 비례상수를 이렇게 ON0를 이렇게 정해주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게 이제 수능 치는 학생들이 이런 테크닉이 아주 발전해 있어요. 뭐 화학 예를 들면 화학 발전에 이런 건 중요한 문제겠어, 안 중요한 문제? 전혀 중요하지가 않은데 수능 발전에 아주 중요한 테크닉. 하여튼 그렇다. 뭐 여하튼. 그래서 이제 이따 여기하고 여기 이제 질량을 구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질량 표현은 어떻게 해? 아시다시피 우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질량 표현을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바로 그 녀석의 몰수에다가 그 녀석의 몰 질량을 곱하면 그게 바로 질량을 표현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이죠. 왜냐? 몰수의 단위가 뭐예요? 몰. 몰 질량의 단위가 뭐예요? 그램 퍼 몰. 그럼 몰하고 약분이 될 테니 그 질량 체계인 그램이 나오게 돼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각의 질량. 몰수에다가 몰 질량을 곱하라고 했죠. 그럼 가의 몰수를 뭐로 잡았냐면 ON0로 잡았고요. 그때의 몰 질량을 18이라고 잡았어요. 그 다음 나의 질량은 자 분자량 18인 건 요 정도 몰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자량이 20인 애는 요 정도 몰수가 있어요. 그 두 개를 더해야 가 전체의 질량이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뭐 간단한 더하기 빼기가 되니까 쭉쭉 계산을 해주시면 대략 값이 18 곱하기 5 n0 더하기 2n 다시. 근데 저기에서 아까 뭐라 했었냐면 가 대 나 바로 5n0 곱하기 18 대 18 곱하기 5n0 더하기 2n 다시가 뭐 45 대 46. 알겠죠? 자, 이걸 쭈르륵 풀어. 쭉 풀어. 뭐 별것도 아닌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5를 잡은 게 5 잡아주면은 이게 45랑 약분이 되거든. 뭐 약분이 되니까 뭐 금방 이게 되게 금방 계산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다? 저 n 다시가 n0였어. 이 풀면 이게 나와요, 알겠죠? 금방 나와.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얘가 그랬더니 뭐 이 n 다시가 뭐랑 같아? n0랑 같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바로 n0 넣으면 바로 얘는 4n0가 나오겠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주어져 있는 나에서 양성자 총 개수하고 중성자 총 개수를 구하래. 자, 그럼 그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자, 여기 줄게요. 슉. 자, 그럼 저 나에서 문제 뭐였지? 기억이 안 나. 나의 중성자 총 개수. 자, 이게 중성자 어디 있어요? 수소에는 중성자 없잖아요. 중성자가 이 산소에만 있잖아요. 여기 산소에만 있잖아요. 중성자 각각 몇 개 있어요? 16에다가 8을 빼주면 되겠죠? 여기는 중성자가 8개가 있을 거고요. 얘 원자에는 중성자가 10개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녀석이 요 정도 몰수가 있고 그런 녀석이 요 정도 몰수가 있으니까
중성자의 총 개수 이제 혹은 몰수가 되겠죠. 그럼 보시다시피 8 곱하기 4n 제로 더하기 10 곱하기 n 제로 그러면 42n 제로 그냥 개수인데 이제 몰수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럼 나의 양성자 총 뭐 개수 몰수는 양성자는 뭐 보고 얘기하면 되죠? 바로 여기에 있는 요 원자번호 보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양성자 1개인데 2개, 산소에는 양성자 8개, 그런 게 총 5N0몰 존재하니까 얘를 계산해 주시면은 대략 50 맞나? 50N0몰이 나오겠군요. 그럼 문제가 원하는 건 이것분의 이거죠. 그러면 50N0 42N0 그러면 25분의 21. 그래서 수능형 양론 중에서는 그나마 그냥 좀 말랑말랑한 녀석입니다.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래서 실수만 하지 않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건데 의외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능형 양론 문제 중에서 진짜 혼 빼놓는 거 있어요. 진짜 시급할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제가 드린 숙제하고 강의에서 조금씩 살펴봐 주세요.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이게 그 이 수능형 양론 문제가 우리 학교에서 잘 나오진 않는데 예를 들면 뭐 세종이나 저기 한성 같은 그 과학고들 있죠. 과학고에서는 수능형 양론 문제 억수로 많이 나와요. 그 내신에서. 뭐냐면은 뭐 약간 과거하고 영재고 커리큘럼 조금 다른 건 알죠. 뭐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 중에 이 과학고 교사들이 수능형 양론 문제를 시험에 억수로 많이 내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건 알 거예요. 교사들이 또 과학고와 영재고가 관계없이 순환되는 거.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언제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6번 봅시다. 지웁니다. 자, 칠판 지우는 동안 6번 더 한번 해보세요. 육 번 문제가 그래도 이제 뭐냐면 화학 양론 문제네요. 자, 어쨌거나 반응식이 이게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A하고 B하고 반응해서 C하고 D가 만들어진다. 근데 이제 묘하게도 이 문제는 이 문제를 읽으시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문제 읽으면 이거 뭐지? 뭐 이럴 수 있거든요. 되게 문제를 딱 봤을 때 되게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문제가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교사가 국어를 너무 이상하게 써서 그래요. 무슨 말 알겠죠? 뭔가 말을 전달할 땐 그 뜻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전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제를 만드신 교사분이 누구냐면 있는데 작년 교사 나 기름이 생각 교사분이 이게 말을 너무 막 섞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2개인데 2개의 생각을 문장 하나에 섞어서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읽는 사람 멍미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보면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초기 처음에 A가 8몰 있었대요. B가 5몰 있었대요. 자, 반응을 하는데 만약에 얘가 100% 아이디얼리 이상적으로 완벽하게 반응이 다 진행됐다고 칩시다. 완전 다 됐다. 그러면 이제 반응은 언제까지 다 되는 거야? 언제가 돼야 드디어 끝나는 거야? 반응은 100% 된다는 말은 싸그리 뭔가 없어질 때까지 반응이 된다는 얘기지. 이때 화학 양론 개수가 2대 1이니까 8몰 있고 5몰 있으면 언제가 돼야 반응이 끝나겠어? 바로 여기 있는 얘가 싹 없어지고 2대 1이니까 얘는 이만큼 없어지고
2대 1대 3대 1이니까 얘는 이만큼 생기고 얘는 이만큼 생기고. 뭐 많이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뽀봉 끝나버리면 얘는 꽝 1몰 12몰 4몰. 알겠죠? 이게 이상적으로 반응이 완전히 끝난 상황을 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랬더니 여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짜잔. 반응이 다 완결이 됐더니 짜잔 없어진 애가 생기죠. 저 없어지는 이런 애를 뭐라고 부른다? 이걸 우리말 번역으로는 한계 반응물. 영어 표현으로는 어떻게 알았어요? 고마워요. 여러분 은근히 여러분 열심히 봐주셔서 감사해요. 알겠죠? 고마워요. 네. 그걸 보는 거 지겹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할 텐데 네. 중간중간에 내가 이상한 얘기도 많이 하죠. 네. 그건 그냥 관심 없으면 넘어가면 되는데 은근히 들으면 재밌을걸요? 아닌가? 현수가 나오던데. 현수요? 이게 여러 친구들이 나옵니다. 네. 여러 친구들이 나오는데 뭐 초반에 현수 나오는데 뭐 뒤에는 베인 이런 애들도 곧 나올 거고요. 하여튼 뭐 여러 명 나옵니다. 네, 하여튼 등등등. 자, 네. 한계 반응물. 영어 표현으로는 리미팅 에이전트. 근데 어떤 강의는 완전히 편집된 강의도 있죠. 예. 편집 되게 멋있죠. 별론가? 편집된 거 보면 판서 이렇게 샥 없어지고 없어지겠죠? 예. 갑자기 내가 샥 등장하고 그런 게 있을 텐데. 그게 아이폰의 힘이야. 아이폰이 다 되더라고. 그렇게 아이폰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갤럭시 이게 요즘 너무 좋잖아. 그래서 어느 나라 망한 거야? 아이폰하고 갤럭시 때문에 망한 나라. 그게 일본이 일본. 일본 망해버렸죠? 왜? 일본이 주력 산업 중에 뭐가 있어? 일본 주력 산업 중에 카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즘 카메라 들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죠? 요즘 전화기가 웬만한 무슨 고급 카메라보다도 더 잘 나오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잘못 판단한 거지. 주력 산업을 카메라로 잡은 게. 그래서 왜 이런 브랜드 알아요? 니콘, 소니 이런 브랜드 알아요? 예. 그 브랜드 지금 거의 뒤보다 지금 부도나게 생겼거든요. 예. 그게 전화기 하도 좋아가지고 나도 그 덕을 본 거야. 알겠죠? 하여튼 겸사겸사 보세요. 알겠죠? 우리 고기 오빠 고마워요. 고기 오빠 등치만 봐도 고기 같아.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고기가 들어있을까? 오빠 힘 세죠? 그냥 앵간해요. 그래, 그 세단 말이잖아. 그 앵간 이 말 무슨 말이야? 어디 가든 안 밀린다 이런 뜻 아니야?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어쨌건 그래서 이런 걸 한계 반응물. 이것과 두 번째 얘기하려고 하는 이 주제를 지금 문제를 만들어내신 분이 이제 말을 섞어서 쓰는 바람에 약간 이제 좀 혼동이 왔을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얘인데 뭐 어쨌거나 초기는 같고요. 8몰, 5몰로 같고 두 번째 생각은 이제 이상적으로 완전히 다 갔을 때가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실제 실험을 했더니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실제 실험은 항상 모든 화학 반응이 100% 진행될까요? 그러진 않을까요? 그러진 않아요. 알겠어요? 일부 반응이 역반응도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 혹은 화학 평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어쨌거나 100% 진행되는 반응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는 다 진행이 안 됐을 건데 그걸 이제 문제에서는 어떻게 말로 표현하고 있냐면 자, 반응 결과 A가 결과 문제에서 A가 2몰이 남았대요. 남았대요. 이게 지금 문제가 제시한 결과예요. 그리고 그 외에는 모른다고 돼 있고요. 문제에서는 그리고 얘는 당장 모른다. 이렇게 돼 있고
C가 얼마 생겼다고 했냐면 요 C가 8.1몰 생성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네요.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아니, 이거 여기다 쓰지 말고 이렇게 쓰자. 이거 여기다 쓰지 말고. 그래서 얘가 8.1몰 생성이 되었다. 어떻게? 실제로. 자, 그러면 뭐가 됐건 2몰이 남았다는 얘기는 8몰인데 2몰이 있다는 얘기는 얼마나 반응했다는 얘기예요? 6만큼 반응해서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2대 1이니까 얘는 얼마나 반응했겠어? 2대 1이니까 3만큼 반응했겠지. 그럼 3만큼 반응하면 얼마나 남겠어? 2몰 남은 건데 그걸 이제 문제에서는 제시를 하지 않은 거죠. 알겠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2대 1대 3대 1, 2대 1대 3대 1이면 자, 6, 3이면은 몇 대 몇으로 생겨야 되겠어요? 바로 얘는 9만큼 생겨야 되고 얘는 3만큼 생겨야 되겠지. 그래서 C하고 D가 9몰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요. D가 3몰 생길 거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C가 얼마나 만들었다? 8.1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인 거죠. 그거를 이제 1번하고 2번을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뭉뚱그려가지고 한 문장으로 쓰니까 이게 뭐 반응이 완결됐다는 얘기야, 뭐 한계 반응물이 나타났다는 얘기야, 이게 뭐 반응이 안 개수도 안 맞고 뭐 되게 문장이 이상하게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두 개로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화학에서 이제 쓰는 컨셉 중에 퍼센트 일드라는 말이 있어요. 일드. 이게 좀 단어가 독특한데 그냥 영어 시간에 배우면 뭐로 배우죠? 뭐 기를 양보하다 뭐 이런 식의 동사로 배우는데 화학에서만 사용하는 좀 독특한 단어입니다. 수득률. 그래서 화학에서는 동사로 쓰지 않고요. 명사로 수득률이라고 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얘는 뭐냐면 화학 양론에 의한 예상 분의 실제 실험 결과 그 비율을 퍼센트 일드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수득률. 알겠죠? 그러면 지금 이 관점을 누구에게? 이 C에게 둔다면 예상은 얼마나 만들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상은 9몰인데 실제 실험으로는 8.1이 만들어진 거지. 거기에다가 100을 곱해서 퍼센트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90%가 나오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 퍼센트 수득률, 퍼센트일지의 이 정의를 기억해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다. 그래서 이게 6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 풋 7번. 7번 구해본 사람. 7번 답 얼마 나와? 근데 왜 아보가드로스가 저진지 모르겠는데 계속 342가 나와요. 아, 342가 나와요? 네. 그런가요? 7번에 7번에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보자. 그러면 이거부터 조금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실 갔다 오세요.